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아, 어제가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날인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 전두환 그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참, 저희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이 정치권에 그냥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음,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 전두환 대통령 이분이 그 대통령을 한 번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제 11대, 12대 대통령 이제 두 번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11대 대통령은 그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당선이 됐던 그 간접 선거로서의 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을 이제 5공화국 헌법으로 바꾸고서 이제 또 다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이제 두 번 재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기간은 물론 뭐 7년 이제 조금 넘는 그런 그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사실은 이제 12.12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5.18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 집권 시기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6공화국이죠. 노태우 정권 5년도 지나가고, 김영삼 정권 때 이제 5.18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어, 그 골목 성명을 내고서 이제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하여튼 1980년대나 하여튼 풍미했던 그런 그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당히 그 격동이 그 시간대에 대한민국을 관리했던 그런 이제 에, 정치인으로서 이제 각인이 돼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았던 어떤 그 어, 어떤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평가가 음, 그 이념적으로 특히 상당히 그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글쎄요, 뭐 어거지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해서 마무리 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좀 이렇게 흘러야 어, 뭐 누가 옳고 그르다. 그다음에 뭐 옳고 그르다보다 어, 그 시대를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화장을 한 상태에서 그 묻히질 못하고 그 본인의 그 유언에 이제 의하면은 휴전선이 보이는 그쪽에 이제 그 유골을 뿌려달라 이렇게 그 유언을 남겼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조차 못하고 지금 그 이제 생전에 머물던 그 집에 지금 벽장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정치가 뭔지 정말 참 일면 안타까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뭔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죠. 1931년 1월 18일 날 그 태어나서 2021년 11월 23일 오늘 바로 그 유명을 이제 달리했습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합천이고요. 그다음에 군인이면서 또 정치인으로서 11대, 1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호는 일해죠. 예, 그의 삶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11, 12대 대통령을 지냈고, 경남 합천에서 났는데 12, 12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제 부상을 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하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단독 출마해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11, 12,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어, 역임한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취임 이후에 개헌을 실시하고 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제12대 대통령에 이제 다시 이제 당선이 됐네요. 음, 하여튼 그때 정치 상황이 이제 그랬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사회이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언론 통폐합과 삼천교육대 창설, 민주화운동 탄압을 이제 지속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통폐합이 된 일이 인제 바로 11월 30 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퇴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저 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5.18 특별법에 의해서 1995 년에 구속 기소돼서 1 심에서 사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고서 인제 복역을 했죠. 이 2 년인가 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 년에 사면 복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집용으로 사망을 했다. 있습니다. 초기 생애를 볼까요? 1931년 1월 18일 합천군에서 아버지 전상과 어머니 김전문의 6남 4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대구로 이사를 했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TK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음 8살 때 대구 호란소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일본 순사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를 인제 죽이게 된 거네요. 음 글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김구 선생도 일본 경찰을 음 살해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뭐 저 시대에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건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주로 인제 도피를 해서 인제 살다가 귀국을 인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국을 했는데 또래보다 인제 2년 이 정도 늦게 성악교에 복학을 해서 1944년 3월 25일 날 15 살이 됐는데 그때 인제 예 수학교 즉 지금의 초등학교죠. 저희들 세대로 얘기하면 국민학교를 인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구 공고를 인제 들어가서 1951 년에 인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음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성적은 우수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학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뭐 가정 형편이 사실 저 때는 뭐 대부분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이 육군 종합학교 갑종 장교 모집에 응시해서 인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갑종 출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인제 근데 저 출신들이 없지만은. 음 근데 부모님이 인제 장교 입대를 그러니까 갑종 장교 입대를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지망을 한 겁니다. 만일에 갑종으로 갔다라면은 그다음에 인제 전두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갑종 출신과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군 내부에서의 어떤 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인제 달랐던 걸로 인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인제 육군사관학교는 인제 더군다나 인제 전두환 그 대통령이 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갈 당시에 인제 정규 4 년제로 인제 전환이 돼 갖고 그때부터 1기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정식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와 같은 그런 커리큘럼으로 전술학 공부를 배우게 된 장교 집단이에요. 6.25 때 벤 프리트 장군인가 그분이 인제 음 정규 육사의 어떤 커리큘럼을 그대로 들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인제 전쟁이 끝날 말미였었는데 그만큼 인제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군사학적인 또 인제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제 가르친 그런 군사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일단 저기 인제 생도 신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육군사관학교가 인제 그러한 뭐라 그럴까 특성을 갖고서 인제 출범을 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육사생도 시절에 인제 음 전두환의 성적은 하위였다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체력이 강해 갖고 축구 선수로 인제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순자와 인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군인 시절 1955년 10월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은 소위로 임관하여 21 사단 소대장이 됐네요. 제가 78 년에 소위임관했으니까 한 23년 정도 한 세대 그러니까 앞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957 년에 중위로 진급을 해서 이제 중대장 등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9년 6 월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네요. 미국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 5 개월간 심리전 특수전 과정을 수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6 개월간
미국 조지아주 포트 해닝의 레인저 스쿨 과정을 밟았고요. 그다음에 1960년 12월에 귀국해서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 대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서울대 물리대에서 ROTC 교관을 지냈다고 하네요. 61년이면은 ROTC도 인제 막 처음 생긴 그 시점이죠. 네. 그 시점에 인제 서울대 물리대에서 ROTC 교관을 지냈네요. 네. 그다음에 인제 5.16 군사장전이 인제 일어났죠. 5.16 군사장전 당시에는 어 1961년 5월 18일 어 육사 생존 800여 명을 이끌고 이제 음 광화문, 시청, 남대문을 거쳐서 시청에 집결하는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인제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 일로 박정희 눈에 들어 같은 해 국가재건최고회 의장실 민원 담당 비서관으로 인제 임명을 인제 받았네요. 그렇지만은 인제 군에 이 어떤 혁명 세력에 포함돼서 그런 일을 하지를 않고 '군에 남겠다.'라고 해 갖고 인제 군으로 돌아갔죠. 예. 인제 그러면서 인제 하나의 조직과 윤필용 사건이 인제 또 인제 전개가 되네요. 예, 윤필용 사건도 인제 저도 기억이 나지만은 뭐 그때 세부적인 건 몰랐습니다. 하여튼 저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음 전두환은 1962년 육사 11기 노태우, 김복동과 함께 군부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조직을 했다. 63년에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지냈고 65년에 수도경비사령부 30대 대장을 거쳤네요. 예, 30 경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를 그때 당시에 지키는 그런 부대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69년에 동기들 중에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 그러니까 선두주자였네요. 12월에 육군 참모총장실 수석 부관이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년에는 인제 베트남 전쟁에 인제 연대장으로 참여를 했고요. 참전을 한 거죠. 참여가 아니고. 그다음에 71년 11월 귀국해서 공수특전여단 여단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973년 1월 1일 준장이 됐는데 하나의 수장이었던 분은 1973년 윤필용 사건을 거치면서 인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인제 보안사령관이 강창성이었죠.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지시를 해서 음 윤필용 장군을 인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인제 적발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공하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인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 드라마는 현실성이 기반을 두겠지만 픽션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대의 흐름, 이념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저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진실에 가까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내야만이 인제 아주 뭔가 엑기스만 남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거쳐 내려가면은 인제 알려지겠죠 인제. 음 인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인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제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인제 없어지고 난 다음이겠죠. 예, 윤필용 사건이 좀 이게 길게 써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년에 육사 11기로 최초로 인제 정식 준장이 됐네요. 76년에 인제 대통령 경호실 작전 및 보안 차장보, 78년 1월에 육군 1사단장으로 하고 79년 3월 군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국군 보안사령관이 인제 임명을 받은 거네요. 12.6 사건이 1979년 10월 26일 날 인제 일어났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저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제 그러면서 많은 것들 정보를 인제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를 살았던 대한민국 어 국민 중에 가장 고급 정보와 정말 밝히기 어려운 첨예한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올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인제 그러면서 12.12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는 군사 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저것도 시간이 더 가야 정확한 게 알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음 소위 12.12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세력들이 남아서 서로를 헐뜯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야말로 양쪽의 어떤 주장했던 기록 거기서 인제 엑기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인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겠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지금 당장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냥 자기 신념에 따라서 지지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어 군부 쪽이 더 정당했다.'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정당했다. 이건 자기 신념에 따라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정리정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록되는 게 우리의 인제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12.12는 인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12.6 사건이 인제 일어났었는데 어 어찌 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김재규한테 권총에 의해서 피살이 된 거예요. 근데 김재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뭐 고향 친구고 또 뭐 같은 학교 동창인가? 뭐 하여튼 뭐 나이는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래서 인제 말하자면 믿고 맡겼는데 측근에 의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암살을 당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12.6 현장에 한 5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공정동 그 안가에서 5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때 당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인제 그 권총으로 저격을 하고 결국은 인제 거기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을 운명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피투성이가 된 채 인제 권총을 들고서 더군다나 화약 냄새가 나니까 인제 총을 쏜 건데 음 막 우왕좌왕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서 인제 음 육군본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앙정보부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육군본부로 가게 된 건데 음 인제 문제는 그거죠. 대통령 시해 현장에 육군 참모총장이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모든 살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살인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발견한 사람도 일단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혐의를 받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제 증명을 인제 해야 되는 건데 음 근데 이 상황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시해 현장 근처에 어 총소리가 그냥 수십 발씩 났는데 그 현장에 참모총장으로서 같이 있었는데 과연 그 참모총장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음 정말 무슨 뭔가 묵깨가 있어 갖고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게 보안사 수사관들 그 보안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승화가 일반 뭐 장군이더라도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으면은 쉽게 그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때는 계엄사령관이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수사를 하려니까 인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인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 참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때 제가 79 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육군 중이었습니다. 그 비상이 걸려서 인제 부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음 첫 그러니까 12일 밤에는 부대로 들어갔는데 영내 대기를 하라라고 해서 영내 대기를 하면 또 도대체 왜 영내 대기를 하는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12.6 사건 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가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뭐 밝혀지면서 이거 뭐 참모총장이 뭐 체포가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정말 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저 말단 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황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지경이었죠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인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인제 그러면서 음 그 정승화가 인제 체포가 되고 나니까 그 인제 80년 4월 달에 중앙정보부장은 아니지만 중앙정보부장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동시에 인제 장악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여길 다 통해서 인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음 참 정보 흐름의 그 맥을 쥐고 있는 핵심 위치에 인제 전두환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음 그 수사 상황을 갖다가 인제 설명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음 그러니까 정치권의 인제 이 얼굴이 탁 인제 드러나게 된 인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뭔가 군부 실세로서 정치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다들 했죠 그때 당시.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우리가 듣는 거는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얘기들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5.18 그 사태로, 광주 사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5번 볼까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계엄을 확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정계를 대표하는 3김을 체포하거나 가택연금하고 그의 정치 세력을 모두 체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 5월 16일인가 제가 이제 서울 외출을 나가서 이제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마 5월 17일 날 일요일이었나? 좀 하여튼 대충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인제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 일요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인제 귀대를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도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운동권 그 이념 서클에 인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뭐 민주화를 갖다 부르짖었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일단 뭔가 군부하면은 거부감부터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5월 17일 날 제가 귀대버스를 이제 타기 직전에 왔습니다. 뭐 저녁을 먹으면서 순댓국을 시켜 놓고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시면서 '야 이 나라가 왜 이럴까.' 하고 개탄을 한 기억이 지금 나네요. 자 어찌 됐든 그러면서 인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 광주 사태가 인제 벌어지게 됩니다. 위험이 확대되고서 인제 뭐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뭐 다 인제 지금 이 앞에서 체포되고 구금시키고 연금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니 대대적인 그 시위가 인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5월 18일 날 시작돼서 27 일까지 인제 약 9 일간 지속이 됐고, 여기에 인제 공수부대를 인제 투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인제 전두환 세력이라고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정제돼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국군의 그 지휘축이 계엄사령관 이희성 대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작전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그 사이드에 있었던 전두환 장군이 그런 지시를 내릴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인제 그 전두환 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군의 어떤 체계로 봤을 때 어 글쎄요. 뭐 아무리 그때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 음 정보를 그 휘어잡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군 명령 체계를 봤을 때에 참모총장 그 위에 인제 그 군단 그다음에 군 사령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이 있는데 여기에 뭐 "누구를 어디다 투입하라, 어디다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게 인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첨예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자 그다음에 신군부는 5월 22일 날 김대중이 폭동을 조종하고 있다며 그에게 내란 혐의를 이제 씌웠고, 그다음에 계엄사 측은 어 북계 간첩과 불순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내몰았다. 근데 이래 갖고서 인제 소위 그 광주 민주화운동, 일각에서는 5.18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듯이 인제 그 사건이 인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 제가 그 했을 저 당시에는 5.18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인제 그렇게 그 정의를 다시 한 거죠. 네. 국무 오 5월 21일 날 국무총리 신현학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광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두환은 이 상황을 이용해 최기화에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고 본인이 상임위원장에 올랐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인이 상임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인제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10번 볼까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은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행정기구이자 실질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인 기구였다. 네. 국보위는 부패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공직자, 국영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교육계 등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제 해직을 시켰다. 음 참 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 11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취임을 하게 돼요. 80년 8월 6일 날 대장으로 진급을 했네요. 그다음에 인제 8월 16일 날 최규하가 하야 선언을 하자 그다음에 다음 날 전역을 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중장 노태우를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을 했다. 그다음에 8월 27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해 99.9% 지지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 과정을 보면 의심을 살 만도 해요, 진짜. 그래서 9월 1일 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취임을 하고서 이제 헌법을 이제 개정을 이제 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로 수정을 해서 개헌 작업은 1980년 6월부터 진행이 돼 갖고 9월 9일 날 정부 개헌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고 9월 29일 날 공고가 됐네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27일에 이제 새로운 헌법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그 이후에 이제 민주정의당이라는 게 81년 1월 15일 날 이제 창당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전두환 이때는 신분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래서 이제 어, 민정당의 총재가 된 거죠.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그 당 총재까지 겸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당청 분리다라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이 당 총재직을 대통령이 이제 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을 또 이제 야당이 창당이 됐죠. 민한당, 한국국민당 예,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전두환은 이른바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 사건을 시급히 종결할 것을 지시했고 김대중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날 무기로 감형되어 청주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은 가택연금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했고 전두환은 이어 2월 25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치송, 김종철, 김희택 등과 함께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저때 당시에 뭐 모든 것이 다 전두환 그때 당시 대통령의 이제 11대 대통령이죠. 거기에 이제 다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90.2%로 이제 12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론 통폐합이 이제 일어납니다. 바로 11월 30일인데 제가 11월 30일 날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 유화 정책. 이때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조치들이 많이 있었죠. 프로야구가 이제 출범을 했고 국풍 80일이라고 해서 또 엄청난 그 문화 축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88 서울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을 또 유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S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영화죠, 그다음에 섹스. 그래서 그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치중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2년 1월 4일 두발 교복 자유화 조치가 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고등학생인지 일반 초년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뭐 머리를 딱 기르고 그냥 뭐 다들 멋있게 하고 나오니까 그냥 언뜻 봐 갖고서는 이 초년지 학생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응? 처녀라는 게 이제 직장인인지 뭔지 그렇게 이제 어 뭔가 이 사회가 그냥 확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그 시대였죠. 그다음에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북도 출신이라서 야간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거기는 그전부터. 서울을 올라와서 이제 야간 통행 금지라는 걸 계속 경험을 했는데 몇 번 걸려 갖고 뭐 붙들려도 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참 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됐죠,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아주 첨예한 지역이죠,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접경지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이제 근데 결국은 88년 1월 1일부로 이제 나머지 지역도 전부 통금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청교육대가 이제 나오죠. 이것은 이제 그 사회학을 정화하고 그다음에 뭔가 정화운동을 한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때 그 군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제 한 해 후배들이 이제 여기 교관으로 많이 차출돼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한 후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듣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또 뭔가 반정부적인 성향을 띤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뭐 강제로 징집이 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이제 뭔가 그 이제 폭력 조직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예, 이 삼청교육대로 이제 굴려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예, 요 문제도 이제 적당한 시간을 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갖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금지시켰어요. 지금 뭐 사교육 때문에 난리인데
저때 사교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인제 이 과외 교습 인제 그 선생으로 다 인제 그 뭔가 인제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만났던 학생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인제 어 쌤이라고 그러죠, 쌤. 선생님을 줄여 쌤이라고 하듯이. 글쎄요. 전 뭐 그 학생들도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어렸을 적의 그 추억 때문에 지금도 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그 소리가 또 듣기 싫지는 않아요. 그죠? 옛날 그 추억도 불러일으킬 겸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한인데 이 문제가 생기죠.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건 한번 83년 10월 9일 날인가 제가 10월 9 일이에요. 지난 10월 9일 날 이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참 많은 인재들이 인제 죽었어요. 그래서 서석준 부총리 정말 굉장히 유능한 행정관리였다라고 그때 정평이 나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인제 한글날 박야날 아웅산 테러일 2023년 10월 9일 날 날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때 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수해 때문에 지금 일산이죠. 이쪽이 다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인제 북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갖고서 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물자가 북한으로부터 인제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쎄 이때 저는 인제 그 의료기를 음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인제 이 인제 의료기는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정부의 그 시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검수관들이 나오면은 근데 그 검수관들이 갖고 있던 그 연구실에 뭐 엑스레이 장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북한에서 제공됐던 이 쌀을 찍어 보고 이게 뭐 음 어떤지 뭐 파악도 해 보고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또 평화의 댐을 세우죠. 이것은 이 금강산 댐을 북한이 만들고 이거를 어 물을 잔뜩 담고 있다 일거에 그 인제 파괴시켜 버리면 물이 쏟아지면은 그때는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이때 뭐 이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인제 물이 쏟아질 때 서울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어디까지 잠긴다 이런 걸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어렴풋이. 이제 물바다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수공, 물을 이용한 공격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때 인제 또 평화의 댐을 그래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인제 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인제 평화의 댐이 인제 조성이 됐죠, 지금. 예. 뭐 여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 최고 결론이 났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93 년이면은 이미 인제 어 그 소위 오공의 그 세력이 꺾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우리 정치사를 보면 그렇죠, 지금. 한 정권이 끝나면 그다음 정권이 합정권은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이게 기만책이었는지 음 저는 저로서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 보도지침 사건. 이거 뭐 언론사는 이제 보도 통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뭐 참 모든 문제가 굉장히 그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정말 뭐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모두. 어찌 됐든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어 갖고서 인제 언론을 통제를 했던 것만은 이제 사실이죠, 협조 명분으로. 예. 그다음에 인제 이 소위 그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눈을 감았다든가 아니면 암묵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을 해 줬다거나 뭐 이런 그 의구심들이 많이 학생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미국 문화원을 이제 점거를 하고 그다음에 불을 지르고 이제 그런 그 사건들이 인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 문화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는 그 썸네일이 지금 띄어져 있지 않은데 제가 찾아 갖고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때 이철이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이 또 있었죠. 뭐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그 이득을 음 줄 수 있다라고 해 갖고 돈을 끌어모아 갖고 결국은 인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인제 망가지고 기업도 같이 몰락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었죠.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부부거든요, 장영자 이철이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인제 불문율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면 그 가정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 부부 중에 한 명은 인제 이렇게 구속을 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때는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경찰서에서 또 성고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참 진짜 음 불편한 사건들이죠. 그다음에 인제 그 음 87 년에 그 민주화 항쟁에 인제 그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인제 벌어지죠. 87년 1월 14일 23살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신문을 받던 중에 예 고문을 받고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해명하기를 책상을 탁 치니까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때. 그래서 인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그 아주 자조적인 말들이 이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검안위의 증언이 나오자 조한경, 강진규 혐의 두 명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이제 정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 이때 검안위가 글쎄요 어느 대학 그 교수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예, 그러면서 인제 칼 8.58 기가 또 폭파가 이제 됩니다. 이 중동에 나가서 있던 근로자들이 인제 귀국을 하는 이 대한항공 편이 인제 미얀마 버마 상공에서 폭발을 이제 했죠. 그래서 115명 전원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인제 있었습니다. 그때 인제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있었죠. 예,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인제 사면을 받아서 지금 이때 인제 사면을 한 이유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인제 이 김현희를 인제 이때 사면해서 인제 사형으로부터 인제 사면을 받아 갖고 인제 살아났죠. 네. 지금도 어딘가 살아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인제 안보 강연이라든가 이런 일, 또 이런 증언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강연하러 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인제 그러면서 인제 호헌과 개헌 인제 이게 인제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인제 정부에서는 호헌, 즉 그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인제 하겠다라는 호헌의 입장, 현재 헌법을 갖다 인제 이렇게 음 보호하는 그런 인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직선제로 바꾸자, 개헌을 해서."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히죠. 인제 그런데 호원 조치를 인제 그 이 전두환 정권이 인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인제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6월 민주화 항쟁과 6.29 선언이 인제 이때 인제 예 인제 발생이 된 거죠.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 4 건에 맞아 결국 사망을 했다. 예, 그 학교 앞에 인제 신촌 로타리에서 인제 쭉 가다가 보면은 연세대학 쪽으로 가다 보면 철길이 있죠. 이제 인제 이게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입니다, 철길이.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철길을 지나가면 인제 연세대학교 정문이 나오는데 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많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지만은 인제 스크럼을 짜고 저 백양로에서 막 내려오죠. 그럼 인제 저기 교문이 닫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 교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인제 바깥으로 진출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인제 이 시대 때는 교문 밖으로 진출을 막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그걸 인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최루탄을 쏘게 되는데, 최루탄이 인제 머리를 인제 머리에 맞게 되면은 인제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글쎄요. 저희들이 데모할 때는 사과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사과만한데 마치 수류탄 던지듯이 이렇게 툭 던지면 이게 팍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거기서 인제 이 페퍼포 이 소위 체류 가스가 인제 막 인제 나오면은 인제 눈을 못 뜨고 막 인제 그랬는데, 그때 사과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에 눈을 맞아 갖고 그때 막 눈을 치료하고 시력을 잃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제 하여튼 다행이었죠. 그런 사고도 저도 인제 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바로 이 사건이 이제 6월 항쟁으로 번지고, 그다음에 인제 6.29 선언이 인제 나오게 되죠. 이게 60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는 게 인제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6월 9일 날 그러면서 6월 10일 날 인제 큰 그 집회가 일어나고 인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인제 이 세태가 그렇게 막 기울어지니까 정부로서도 '아 더 이상 이걸 통제하거나 막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제 6.29 선언이라는 것을 인제 발표를 하죠. 이게 인제 야권에서 그때 인제 이 제야에서 주장하던 거를 대폭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나온 선언이다. 이제 그러면서 김대중 사면 복권 및 극소수를 제한 시국 관련 사범을 인제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법을 또 개정을 하고 인제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기본권 신장, 자유언론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등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은 대통령 후보는 물론 당대표를 포함 모든 공직에서 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인제 발표를 하니까 내용을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서로 인제 타협을 하면서 인제 예 소위 그 인제 개헌 작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7월 1일 날. 특별 담화를 통해서 노태우 선언을 수용을 하고 이때부터 인제 이제 대선 정국이 시작이 인제 되는데 인제 간접 선거를 하다가 인제 일단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개헌을 하고 인제 3 김이 다 인제 출마를 한 겁니다. 결국은 노태우 후보가 인제 예 그 인제 대통령에 인제 당선이 인제 된 거죠. 근데 인제 그러면서 인제 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인제 이때부터 인제 그 5 공화국 즉 그 인제 이때 개헌한 것이 6 공화국 헌법인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까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인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죠. 그러면서 인제 "오공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제 청문회가 인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음 뭐 여러 그 인제 과정이 인제 있었는데 아버지가 참 어 그 소위 그 인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인제 그 전두환 그때 인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인제 물론 인제 저기죠. 그 대통령 퇴임한 다음이죠. 그래서 이거 6 공화국이 출범을 해서 인제 노태우 정권이 출범을 한 다음에 이제 5 공화국에 그걸 대표해서 인제 대국민 사과문을 인제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여기에 인제 정치 자금 139억 원이 국가에 헌납한다. 뭐 그래서 인제 백감사로 인제 들어갔죠. 소위 인제 옛날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귀향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89년 12월 31일 날 오공 특위 및 강주 특위 연석 청문회에 출석을 했죠. 예. 저도 생생히 기억은 납니다. 이때 이 청문회 중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명패를 집어던진 사람이 있어 갖고 그 사람이 인제 정치적 스타로 또 인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러다가 그렇게 인제 일단락이 된 듯 했는데 그다음에 인제 3당 합당 이후에 인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서 1996년 1월 달에 5.18 특별법이 인제 그 이전에 마련이 돼 갖고 전두환, 노태우 하여튼 그 일련의 세력들이 내란 및 반란죄로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96년 1 월에 수감이 됐고 97년 12 월에 풀려났으니까 만 2 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 기억에는 인제 전두환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교도소 정문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인제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기자 양반들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 참 괴롭습니다." 뭐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인제 재판을 받게 되죠.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94년 7월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었으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인제 처분을 인제 했어요. 근데 인제 어 그 여론이 이게 들끓었죠. 재수사하라고. 그래서 인제 95년 5.18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이제 둘이 재판을 받고서 사형과 뭐 무기징역이죠. 이렇게 받았다가 하여튼 나중에 인제 무기징역으로 인제 감형이 됐죠. 네. 그래서 인제 그게 확정이 돼 갖고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음 97년 12 월에 인제 특별사면으로 인제 석방이 된 이제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말년이 인제 이게 참 이게 인제 2017년 4월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양측의 주장이 인제 팽팽한 거죠. 예. 하여튼 이 문제도 결국은 세월이 좀 더 가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말년에 이르러 재판정에 오가는 전두환은 급격히 노쇠해진 모습을 보였으며 곧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악성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의 동지였으며 전두환에 이어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가 2021년 10월 26일 타결한 후 12.6이죠. 하필이면. 이게 12.6을 말씀드릴 때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저때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음 한 달이 되기 전이니까 채 한 달이 안 됐네요. 3일 모자라는 한 달인데 2021년 11월 23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지병으로 자택에서 인제 사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골함이 아직도 연희동 자택에 인제 보관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진짜 그야말로 최근입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유골을 안장시킬 어 장소가 인제 마련이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인제 유언으로 휴전선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이 전방 지역에다가 이렇게 유골을 이제 뿌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음 사실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유골을 인제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인제 마련이 돼서 인제 그렇게 안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아직도 팽팽하게 서로 주장이 달라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되는 23일 날 안장이 될 텐데 안장되는 현장이 평화로운지는 모르겠어요 또. 참 우리 참 현대사가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음. 자 어찌 됐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어 그 일대기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삶을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인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인제 혹시 흥분하고 화를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양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한 그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12.12와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의미였었다라는 거 그것을 역사책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을까. 글쎄 어느 쪽으로 될는지는 저도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예단할 만큼 지식이 풍부하거나 또 저 시대를 바삭하게 꿰뚫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란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